분해보안계획 124절 타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핵명을 다루었는데 핵명이 진행된 이제 과정입니다. 그 기존 패러다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있다. 그 다음 모든 천체는 등속원운동을 한다. 라는 체계에서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천체들이 등속원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도가 변하는 타원 운동을 한다 라는 걸 이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중심에 태양을 두었다. 그 둔 이유는 등각 속도점,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져온 등각 속도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우주가 좀 복잡해지고 아름다움을 해친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여전히 등속원 운동을 이제 고집하는 거죠. 등속원 운동을 버리기 참 힘듭니다. 자, 오늘은 그걸 깨트린 사람을 배워야 되는데, 깨트린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케플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릴레이입니다. 자, 갈릴레이는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있다 라는 생각을 진짜로 믿고, 다시 말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체계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진짜 세계의 모습이다 라고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려고 싸움을 건 사람이죠. 좀 쉬운 말을 써서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말로 코페르니쿠스와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의 두 세계 체계, 두 세계의 그림이죠. 두 세계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대화책을 씁니다. 대화책을 써서 이탈리아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체계,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지구고 모든 천체들이 지구주를 돈다는 생각이 좀 바보 같은 생각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대화책을 씁니다. 근데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당시 로마 가톨릭은 아직 지금 생각을 정하지 못했어요. 다수는 예전처럼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새로운 계산 모형이 나와서 우주의 중심에 태양을 놓으면 좀 더 계산이 쉬워 라는 지금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이 그럼 진짜 세계 모습도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로마 교황청에 좀 편지를 써서 이야기해서 좀 생각을 바꾸도록 하자라고 설득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지금 폭탄이 터졌어요. 갈릴레이라는 폭탄이 터졌어. 갈릴레이가 이제 지금 내부 입장도 정리 안 되는데, 지금 가톨릭 내부에서는 갈릴레이가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진짜 세계 모형이다. 가톨릭은 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왔고, 그래서 좀 진정이 되겠다. 갈릴레이한테 지금 아직까지는 가설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모르니까 가설로 다루어라. 다시 말해서 계산 모형으로만 아직 다루어라. 아직 진실은 아니고 이렇게 해보면 계산이 좀 좋다. 가설로서만 가르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설로만 가르치라는 것이 공식 명령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공식 명령이라면 가톨릭에서 갈릴레이한테 문서를 써서 너는 명령을 내리는데, 너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가설로 가르치시오 라는 명령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요. 혹시 갈릴레이 재판 받은 거 알죠? 네. 예, 그 재판 받았고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신성모독인가요? 신성모독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명령불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설로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우주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1980년인가 84년인가 로마 바오로 2세가 갈레이 재판을 재조사하라고 명령하고요. 재조사 결과 뭐 명령 그 가설로만 가르치라는 명령서가 위조되었다. 그런 명령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결국 나중 무죄로 판결됩니다. 1980년쯤에 90년인가 10년 전에 조사했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갈레이가 무죄로 이제 재심 결과 무죄로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은 나중에 짧게 글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그런 많은 어떤 책들이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레이를 다루는 이유는 갈레이가 이제 그 여러 업적이 있는데 그 업적 중에 몇 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레이가 이런 망원경을 만듭니다. 최초로 망원경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이걸 굴절 망원경을 하는데 그 망원경을 좀 좋게 만든 거죠. 배율이 높은 망원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하게 됩니다. 목성을 관측하고 목성을 관측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게 이제 별나라 소식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갈레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목성이고요. 이제 별이 지금 뭔가 작은 별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렸는데 여기 어떤 데 2개 보이고 어떤 때는 별이 3개 보이고 3개 여기 위치가 여기 있고 2개 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어떤 데 4개 보이죠? 이 지금 날짜마다 다르게 이제 쭉 이제 이 그 망원경으로 이제 목성하고 목성 주위에 이제 그 뭐 있는 별을 보았는데 이걸 보고 갈레이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 별이 이 목성 주위를 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개인데 어떤 걸 보이고 안 보일 2개 보일 때가 있고 뭐 3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건 목성 뒤로 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4개가 이제 목성 주위를 돈다. 실제로 목성 달이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큰 거 4개입니다. 4개가 이제 돌고 그래서 이게 목성 주위에 달이 있다. 목성에 달이 있어서 이 목성 주위에 어떤 별은 목성 주위를 돈다. 이것은 모든 천체가 지구 중심으로 돈다는 이야기가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갈레이가 맞아. 역시 코페르니쿠스 이야기가 맞아. 그러니까 지구 주위로 모든 천체가 도는 게 아니야. 자, 목성을 봐봐. 목성 주위에 딴 놈들이 돌잖아. 이렇게 하면서 지구 중심 모형이 틀렸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을 봅니다. 태양의 흑점, 해의 흑점을 보고 태양이 완벽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 흠이잖아, 금은 흠이니까 이 흠을 보니까 전체가 그냥 플라톤이 생각했듯이 완벽한 천상의 물질로 만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더 분명한 예는 달이죠, 달. 달도 천상의 물체인데 망원경을 보니까 울퉁불퉁하다는 거죠. 울퉁불퉁하다. 요 지금 이게 뭡니까? 크레이터. 이게 지금 안으로 파진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파진 거예요. 파진 거죠. 보면 다 파진 것처럼 보이죠? 네. 이 파진 걸 그리려면 이게 왜 그렇죠? 음영이 네. 이제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이 여기 받으니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걸 지금 갈레이는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갈레이는 자기 아버지가 음악가예요. 네. 류트 연주가인데 류트 연주가가 이제 아버지가 그 음정, 뭐 음조, 조율에 대해서 이론보다는 연주해보고 직접 귀를 들어본 뒤에 하는 게 책을 보고 탐구하는 건 낫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해보고 경험하는 것들의 어떤 우월성을 이제 가진 사람이고 이 영향이 이 갈레이한테도 같다고 이제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갈레이가 또 미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이제 이렇게 달을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건데 참고로 이렇게 큰 분화구는 없어요, 달에.
상상으로 그린 거죠. 네. 상상으로 그린 거다. 그래서 그런 자기 미술적 재능과 상상을 동원해서 달의 얼룩인데 얼룩을 이렇게 이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울퉁불퉁한 어떤 모습으로 그렸고 달도 지구와 똑같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의 운동이나 태양의 운동이나 지구의 운동이나 이것을 천상과 땅의 운동으로 볼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달 그림을 그린 사람은 갈릴레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 달을 그렸을 텐데 그 전에 토마스 헤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린 달 그림이 있어요. 달 그림에 보면 뭐 좀 얼룩도 져 있는데 분화구 같은 건 없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미술 교육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의 차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양이 아주 중요하네요. 예, 교양도 중요하고 예술 교육도 중요하고 이제 온갖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바로 여러 이런 경험들, 망원경을 통해서 본 경험들을 가지고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다. 그리고 천체들이 완벽한 운동을 한다고 볼 필요 없다. 지구가 똑같이 울퉁불퉁한데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옛날 이론을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버리고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 사람은 원운동을 고수하는 거지. 원운동을 너무 집착합니다. 자, 그럼 원운동을 집착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지구가 어떻게 해주위를 돌 수 있는지 설명하는 이론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 갈릴레오는 힘 개념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움직임의 관점에서 모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 했다. 그는 관성 개념을 갖고 왔고 물체가 방해받지 않는다면 원운동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잘못된 관성 개념을 가진 채 매우 확신에 차서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밀고 나갔다. 20년 전 요하네스 케플러가 실제 세계에 더 가까운 체계를 만들었지만 갈릴레오는 그의 이론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예, 여기서 케플러가 더 이제 이전 사람이고 갈릴레이는 이제 후대 사람인데 어쨌든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듯이 천체들이 등성운동 한다. 천구는 안 받을 것 같아. 여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갈릴레이는 천구는 일단 버리고 이제 그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태양 주위로 이제 돈다는 거죠. 돈다. 공전한다. 1년에 한 바퀴 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냐? 갈릴레이는 힘을 그다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힘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사물에다가 능동성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물체에다가는. 물체는 그냥 수동성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관성이 있다. 관성. 그러니까 저절로 놓아두면 아무 힘을 주지 않고 놓아두면은 계속하는 운동이 관성 운동인데 등속 원운동이 관성 운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등속 원운동 하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관성 운동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운동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물을 그대로 놓아두면 관성운동이 원운동이야 라는 두 생각을 결합시킴으로써 어떻게 지구가 태양 주위로 등성운동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딱 와닿잖아요. 관성운동과 원운동에 대한 자기의 믿음이 이제 결합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원운동이 관성운동이라 생각할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봅시다. 이 그림 본 적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본 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 마찰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찰이 없으면 여기 공을 굴려서 이렇게 하면 굴려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똑같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쭉 계속 간다는 거죠. 이 가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평생 가요. 평생 가겠습니까? 네. 이게 어디에서 실험했겠습니까? 지구에서 했겠죠. 지구에서 했겠죠. 네. 지구에서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가다가 우주 밖으로 튀어나갑니까?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공기 마찰인지 뭐 땅 마찰인지 때문에 마찰이 없다면? 그러면 공기 저항 때문에 가다 멈춰요. 공기 저항이 없다면? 공기 저항이 없다면
뺑뺑 돌아요. 한 바퀴 돌겠죠? 지구가 둥글잖아요. 네. 이게 둥그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보면 마치 지금 이 공이 놓아둬서 이렇게 쭉 직선 운동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만, 갈릴레이 생각은 이 쭉 나아가서 지구 바깥에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면 이 원운동이잖아요. 원운동 맞죠? 지구가 동그라니까. 그래서 갈릴레이 생각은 이렇게 쭉 가면 계속 가다가 원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방해받지 않으면 물체는 등속 원운동 한다. 라는 관성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 개념이 틀린 거죠. 간성 운동이 원운동이라는 게 틀렸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로 등속 원운동 한다고 틀렸습니다. 이걸 깨트리는 사람은 바로 케플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케플러는 행성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6개밖에 없는 까닭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또한 행성들 사이의 거리 비율도 그렇게 된 까닭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정 다면체는 5개밖에 없는데 이들 안팎의 천구들이 5개 놓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입방체가 천체의 체계를 튼튼하게 버텨주는 틀일 것 같다. 25살의 케플러는 이 계시를 우주의 신비라 했고 이를 밝히려고 밤낮 헤맸다. 아무리 애써도 정다면체의 구조와 행성의 궤도는 딱 들어맞지 않았다. 예, 케플러는 이제 천구 개념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천구가 이제 일종의 하늘의 집, 틀이죠,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케플러가 궁금했던 것은 왜 천체가, 특히 행성이 달하고 해 빼고 또 별 빼고 천체가 왜 6개밖에 없느냐?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까지. 천왕성 아직 발견 안 됐을 때입니다. 네. 행성이 6개가 아닌데 자기가 보이는 게 6개밖에 없는데 6개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좀 이상한 생각 방식이죠. 6개면 6개 끝나야 될 텐데 혹시 6개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에 의미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모든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렇죠. 케플러는 또 신앙이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뭔가를 만든 건 아니냐. 6개면 6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중학교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선생한테 자습실 놓고 이렇게 있다가 좀 노곤해서 잠이 자는 것 같아요. 수업에 잠을 자는지 언제 잠을 자는지 모르는데 잠을 자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가 뭐냐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다면체, 예전에 플라톤 할 때 배웠는데 정다면체는 모두 5개입니다. 5개. 저기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게 총 5개입니다. 5개고 정다면체가 5개밖에 없고 정다면체가 바로 천구를 받치고 있는 틀이다 본 겁니다. 보면 여기 이제 요 천구가 있죠. 이게 여기 지금 요 천구가 이렇게 이걸 정육면체를 감쌉니다. 정육면체를 감싸는 거죠. 정육면 감싸고 정육면체 안에 또 전체가 여기 구가 있죠. 정육면체를 내접하는 이제 안에서 접하는 또 구가 있고요. 정육면체 바깥에 접하는 구가 있고요. 그다음 요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정육면체 안에는 정사면체가 있어요. 정사면체를 얘가 감싸고 있고요. 정사면체 안에 또 감싸는 또 구가 있습니다. 이러면 바깥에서부터 여기 뭐 이렇게 다면체가 5개 있는데 총 구가 몇 개 생길까요? 그러면은 3개요. 정다면체가 5개입니다. 그러면은 5개. 5개인데 안에 5개고 바깥에 1개 있잖아요. 책 바깥에. 6개네요. 맞습니까? 아, 맞춰졌네요. 네, 맞죠. 그러니까 천구가 딱 행성이 도는 천구가 6개가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다면체가 5개밖에 없으니까 천구가 6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6개 있고 이 6개 각각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계시를 받고
이 계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도형을 그리면 이 구와 이 구 사이에 비가 나오거든요. 이 안쪽 구와 이 안쪽 구가 비가 생겨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행성과 행성 사이에 그리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 운동을 살펴보고 요 도형이 맞는지 이렇게 그 도형 이 가초에 대해 그 구와 구 사이에 비하고 맞는지를 다 이제 계산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케플러는 화성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계산했고 이를 티코의 관측 자료와 견주었다. 그의 셈은 지루하고 힘들었지만 70번 넘게 셈을 되풀이했다. 처음에 그의 계산 결과는 관측 자료와 최대 8분까지 차이 났다. 이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원운동에 대한 자기의 집착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행성의 궤도를 타원으로 가정하고 셈했다. 계산 착오 때문에 처음에 관측 자료와 맞지 않았지만 몇 달 후 다시 셈하여 관측 자료와 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예, 자기 스승이 이제 티코 브라이인데, 티코 브라이가 이제 맨눈으로 당시는 망원경 있었을 텐데 왜 망원경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맨눈으로 이제 전체를 관측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주의 신비라고 불리는 이 체계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계산을 해도 몇십 년 동안 계산해도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아서 좀 차이 많이 날 때가 최대 8분. 8분은 이제 360도 1도를 60등분 하면 1분이 되는데 그게 8분 정도의 이제 관측 자료와 자기의 계산 결과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보통 자기 계산 결과하고 관측을 해서 안 맞으면 뭘 포기해야 됩니까? 자기 계산 방법. 네,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관측 결과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관측. 이 정도 차이면 관측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여기서 약간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존 틀은 뭐 이제 원운동 한다고 가정하고 뭐 그런 걸 텐데 기존 틀을 고수하고 우리 겉보기에 설명하려고 한 노력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됐잖아요. 네. 어느 순간 되면 이 자기의 틀을 깨트리는 순간이 있는 거죠. 깨트리는데 지금 케플러는 여기서 8분의 차이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왠지 지금 관측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이는 내 선생 티코가 관측을 잘못했을 수는 없다. 티코가 왜 관측을 잘못했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라서. 예를 존경도 있지만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자, 자기가 계시를 받았죠. 네. 지금 이걸 증명하는 계시를 받았죠. 네. 그러면 계시는 하나님이 함부로 줍니까? 다 이유가 있어 줍니까? 이유가 있어서 줍니다. 그럼 자기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죠. 네. 그럼 자기가 엄청나게 중요하면 자기가 이 계시를 증명하라고 그 도움을 주는 자료를 모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사람이겠죠. 네. 예수가 있고 세례요한이 있듯이 네. 내가 그렇게 임무를 띠고 소명을 띠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세상에 알리는 과학자로서 이렇게 나타났다면 내 선배도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나를 위해서 관측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관측 자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티코를 통해서 나한테 온 거죠. 네. 저 사람 눈이 너무 좋은 거야. 눈이 엄청나게 좋아. 눈이 좋도록 하나님이 또 마련해 놓은 거죠. 네. 티코의 브라이가 틀릴 수는 없다. 그럼 내가 우주의 신비를 증명하려면 내 계산 방법에서 뭔가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원운동이 아니라 타원 운동을 가정합니다. 근데 왜 타원 운동 했느냐? 이건 좀 더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사 역사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일단 타원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고 처음 계산했는데 또 계산 실수로 틀렸어요. 또 용기를 넣어서 또 계산한 뒤에 이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얻고 타원을 중심으로 이제 타원을 형태로 이제 행성이 운동한다라는 법칙을 드디어 만들어내게 됩니다. 134절 타원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질문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은 따로 학원인들이 책을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뇌보안계 134절 타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안녕.